아마 대부분의 모든 분들께서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대출을 쓰고 있으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대출의 금리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지? 이런 고민. 또는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나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싶은데 이자를 좀 줄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 해보시는 게 정상적이고 맞습니다. 왜냐면은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대출이라도 이자를 80만 원 내는데 어떤 사람은 50만 원만 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극복하기 위해서 이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법에 대한 이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신 다음에 중간중간에 팁 같은 것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스킵하지 마시고 차라리 시간이 없으시면은 배속을 늘려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네가 과연 뭔데 대출 금리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냐? 저는 금융기관에서 10년 정도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급한 대출 금액이 약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취급한 대출 건수는 수백 건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많은 금융기관들에 종사하면서 수많은 대출 상품들을 취급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 대출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지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지금 게다가 퇴사하고 나서 대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출 컨설턴트는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받고 대출을 잘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주받은 건이 한 400건에서 5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보다 제가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400번에서 500번 정도는 더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 전문가인데다가 대출 금리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했다. 이미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히 입증이 되는 셈이죠. 실제로 챗GPT 하루 한번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금융 투자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다. 그리고 실제로 금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혹시나 의심이 되신다고 하면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실제로 성과도 존재합니다. 어떤 대표님께서는 매년 대출 이자를 5천만 원 세이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의 대출 컨설팅 후기들을 보면은 이자율을 대폭 인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싼 금리로 대출이 되더라. 그리고 바로 앉은 자리에서 363만 원을 아꼈다. 이런 후기들이 넘쳐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찍는 저의 영상은 분명히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어드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파트를 두 개로 나눌 거예요. 이미 받은 대출에 대해서 금리 낮추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받을 대출에 대해서 금리를 낮추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한번 나눠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미 받은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금리나 요구권이 있습니다. 조금 식상하죠. 근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미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잘못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리나 요구권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았다가 개선된 사람들, 그리고 승진한 사람들, 연봉이 상승한 사람들, 옛날보다 상황이 좋아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금리 인하 요구를 해서 만약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금리 인하 요구를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금리 인하 요구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지금 와서는 이거는 이제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처음 시행됐을 때는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쓰지 못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무조건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 요구권이 받아들여져서 금리가 낮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왜 금리 인하 요구가 먹혀 들어가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대출 금리는 기본 금리에서, 이 기본 금리는 아주 쉬운 용어로 쓴 거고요. 은행이 돈을 빌려오는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금리에서 마진을 붙입니다. 이게 가산금리라고도 하거든요. 마진을 붙여서 여러분들의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이 마진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 금리 인하 요구권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기본 금리가 2%고 마진이 4%가 붙어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대출 금리가 6%로 책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내가 4%의 가산금리가 붙어있는 상황이 지금 내 상황에 어울리는 것이냐를 묻는 것이 금리 인하 요구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연봉이 1억이야. 근데 가산금리가 4%가 붙어있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2%가 어울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썼을 때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산금리 자체가 지금 작은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뭐 임원이든 부장이든 상관없어요. 이게 이미 가산금리가 2%가 아니라 0.1인 상황이다. 그러면은 2%에 0.1 붙어가지고 2.1%라는 금리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이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쓰면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연봉이 높아져도, 아무리 담보 가치가 상승해도 금리가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반대로 내가 입사하기 전에 신용대출을 받다 보니까 기본금리 2%에 가산금리가 4%가 부여돼서 6%의 이자를 쓰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입사한 것을 이 신용대출 해준 금융기관은 모르겠죠. 그래서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금리가 6%인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상환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상환 능력이 생겼으면 상환 능력이 없을 때보다는 가산금리가 낮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사하고 나서 한 1개월 지난 시점 또는 3개월 지난 시점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써봅니다. 그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쓸 때 저희 데이터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겠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그 데이터가 금융기관에 넘어가면서 이 사람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전에 가산금리가 아닌 돈을 버는 사람의 가산금리인 2%가 붙어야 된다라고 해서 금리가 4%로 낮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금리 인하 요구권의 효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이렇게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냥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실행해 봐야 됩니다.
근데 금리나 요구권 실행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면 항상 이런 검색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금리나 요구권을 검색하시면 바로 금리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탭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신청하는 방법이 또 어려운 거냐? 아닙니다. 버튼 한두 개 정도만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모든 시스템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금리가 0.2% 낮아진다. 근데 대출이 1억이다 라고 하면은 매년 2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나 요구권을 무조건 써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연장 시점 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에는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가대출, 오피스텔 대출 또는 건물대출 여기에는 해당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고 나서 만기 시점이 되면은 항상 연장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재산정이 되는데 이 금리가 재산정이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지점장으로부터 전결금리를 받아서 금리를 조금 낮추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잘 모른 채 그냥 불러주는 금리로 연장을 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과연 어떤 경우에 내가 금리를 좀 낮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냐, 결국에는 다른 은행 대비해서 여기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다른 은행을 운운하면서 금리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제가 5%짜리 금리를 쓰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연장 시점에 그대로 5%로 연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타이밍에 이제 다른 은행도 수소문을 쫙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대출을 갖고 있는데 혹시나 너네 쪽으로 옮긴다고 하면은 대출 금리가 얼마나 낮아지니? 그랬더니 4.5%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지금 5% 그대로 연장을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 4.5%로 해준다는 것도 있는데 혹시 저희는 안 되나요?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을 고민하는 것이죠. 이 고객을 보낼까 아니면 잡을까? 근데 고객을 잡는다는 결론이 나면은 금리를 최대한 맞춰주겠죠. 이렇게 해서 금리를 낮추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니 여러분들께서 중요했던 건 어떤 거죠? 바로 이 부분이죠. 내가 지금 연장을 하는 시점에 내 금리가 합당한지 아닌지 알아보는 것, 그리고 합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금리 안 낮춰주면 나 대안할 수도 있어 라고 언급을 한 거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금리를 낮추는 요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대금리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이든 모든 대출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신용대출은 이 부분에 여지가 많지 않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이걸로 갈리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급여 이체 통장을 쓴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적금을 든다고 하거나 아니면 청약통장 이용 또는 신용카드 이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금리가 많게는 1%까지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챙기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대출이자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귀찮아서 나는 그냥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매월 수십만 원을 땅에 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고,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들 세팅하는데 하루도 안 걸립니다. 내가 만약에 최초의 대출금리 3.3%를 받기 위해서 요것들을 다 충족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뭐 신용카드를 이 회사의 신용카드를 쓰고 있었는데 그 신용카드가 분실됐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요 신용카드 실적을 놓칠 수 있겠죠. 요게 한 0.2% 된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내가 핸드폰을 바꿈으로써 다른 곳으로 자동이체를 걸어놓다 보니까 여기서 원래 자동이체 3개 걸어서 자동이체에 대한 그런 대출 금리 인하를 한 0.1% 받고 있었는데 그거를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 또 0.1%가 빵꾸가 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청약통장을 하나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 걸 가입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가 나한테 영업을 하길래 다른 회사 걸 가입했고 여기는 해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여기서 0.1%를 놓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바로 급여통장. 이 급여통장은 내가 실제로 받는 급여가 이 통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내 통장에서 다른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옮겨오는 게 저교의 급여라고 찍히기만 하면, 예금주의 급여라고 찍히기만 하면은 급여 이체 실적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많게는 금리가 0.3%까지도 내려가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내가 귀찮아서 안 하고 있어. 이거 솔직히 매월 21일에 내 통장에서, 다른 통장에서 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매월 금액만 150만 원 빠져나가게끔만 세팅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빼가지고 다른 데 활용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걸 놓친다? 그래서 0.3%를 놓친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는 금리 3.3%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놓치다 보니 이게 금리가 지금 4.2%가 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0.9%가 올라서. 그럼 이 상황에서 그대로 둔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대출 금액이 5억이야. 근데 0.9%를 높은 상태로 그대로 둬. 그러면은 매년 450만 원씩 이자를 더 내는 거거든요. 딱 하루만 투자하면 되는데 하루 투자를 안 해서 매년 450만 원을 내야 된다? 절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우대금리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내가 우대금리 항목에 어떤 게 있는지 모른다. 저는 지금 캡처를 해왔으니까 지금 술술 읊을 건데, 내가 지금 대출 우대금리 어떤 거 적용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냥 은행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서 내가 대출 상품 이런 걸 활용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우대 항목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출 상품을 알고 있으면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그 대출 상품 페이지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 금리가 쭉쭉쭉 적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체크리스트 하듯이 하나 이행하고 딱 세팅만 하루만 걸려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대출 이자가 갑자기 매월 수십만 원 낮아질 수 있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우대 금리를 반드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으로 받는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꼭 집중하셔야겠죠. 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 집중하세요.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무조건 은행 가서 은행이 요거 해준다고 하면 그걸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은행이 해주는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정부가 해주는 주택담보대출도 있습니다. 정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 적당한 가격의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라면, 또는 내가 돈을 너무 잘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적당히 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서민 금융상품 또는 일반인을 위한 금융상품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디딤돌 또는 뭐 보금자리론 등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은행이 대출을 4%를 해주고 있을 때 나는 대출금리 3.3% 또는 3.5% 또는 3.8% 정도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은행들이 이거를 못 챙겨줄 수가 있어요. 네, 은행을 통해서 받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돈은 되지만 은행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이걸 알아서 챙겨줘야 되는데, 은행이 만약에 이걸 알아서 못 챙겨준다? 그럼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잘 챙기면 금리를 낮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걸로 인해서 또 매월 수십만 원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책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아주 쉽게 말하면 이 부동산 거래를 원래 종이를 통해서 했잖아요. 근데 이 종이를 디지털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인을 하더라도 마치 모두 사인 같은 것처럼 사인을 하더라도 이 종이에 직접 도장 찍고 사인하는 것을 이제 하지 않고, 이것을 내가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에 들어간 다음에 그 시스템을 통해서 사인을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전자거래 계약 시스템입니다. 근데 요거를 활성화하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편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더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편의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시스템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게 전파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용한 사람들은 금리를 낮춰줘라 라고 은행에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대부분의 이 공고 시스템을 차용을 해서 이 부동산 전자거래 계약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금리를 0.1 또는 0.2까지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5억의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부동산 거래만 전자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0.2%가 할인될 수 있으니 매년 100만 원을 아끼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 하셔야겠죠. 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 종이가 없어요. 종이가 없는 게 왜 좋냐면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한, 모든 관계자가 인정한 그 증명 자료가 전자 시스템에 딱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종이를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이 전자 문서가 있으니 이 전자 문서를 통해서 다시 꺼내보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부동산 계약 전후 과정에서 양방향으로 연계 서비스가 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인하면은 그 사인한 게 그대로 다시 매도인한테 넘어가고, 그 매도인이 사인한 거 그대로 나한테 다시 확인할 수 있고, 그 공인중개사도 전부 다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서로 다 모니터링 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뭔가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방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내가 어떤 법적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거래를 하고 나면, 계약을 하고 나면은 이것을 따로 주민센터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됐거든요. 어떤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근데 이 절차도 이렇게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장점이 추가로 더 있으니 금리 인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장점들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활용해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 상담사의 활용입니다. 이 대출 상담사 분들의 포지션을 알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금리를 낮출 수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은행원이 아니에요. 자,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아주 쉬운 비유로 보험사의 보험 설계사 분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고객한테 안내를 하고 이 대출을 가운데서 도움으로써 은행으로부터 수당을 받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포지션을 잘 살펴보면 은행원분과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원분은 우리한테 대출을 받게 할수록 이 사람이 대출을 내보내는 액은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이분의 급여가 늘어나냐? 급여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담사분들은 우리의 대출을 많이 받게 해주면 해줄수록 급여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출을 하나도 못 받게 한다 그러면 급여가 0이겠죠. 인센티브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께서는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기가 애매한 상황이야. 만약에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약간 헷갈려. 그럼 은행원분들은 막 그 헷갈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상담사분들은 내가 이것만 해결해주면 돈을 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 서서 대출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상담사분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가 만약에 상담사분께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또 소개를 시켜주고 싶겠죠. 그러면 상담사분은 우리한테 굉장히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겁니다. 근데 만족스러운 서비스는 결국에는 최저금리죠. 그래서 상담사분은 내가 만약에 어떤 은행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고객이 대출 상담을 의뢰했을 때 이 은행뿐만 아니라 A은행, B은행, C은행, D은행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은행을 다 뒤져서 제일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만약에 내가 그 안에서 나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 대출을 취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다른 상담사한테 또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상담사가 제일 낮은 금리의 금융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상담사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 상담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죠. 그러면서 대신 이분이 직접 수당을 받는 게 아니라 수당을 이분이 받겠죠. 금융기관으로부터. 그러면 이분은 이제 소개비 같은 거를 쉐어를 하면서 이 제휴 구조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고객들을 받고 싶으면 자기가 취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을 해주겠죠. 금리만 낮춰줄 수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분들한테 의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전국에 있는 대출을 다 비교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원분들께 의뢰를 한다. 은행원분은 다른 은행의 은행원분한테 대출을 소개해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돈을 더 벌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A은행원한테 우리가 의뢰를 했다. 근데 A은행이 금리가 4.5%예요. 그리고 B는 3.8%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A은행원한테 여러분이 딱 찾아갔어요. A은행원. 그래서 대출금리 얼마예요? 했더니 4.5%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금리 비싸요? 저희는 원래 비쌉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낮출 수 있어요? 저희로서는 지금 더 이상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4.5% 대출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다른 은행 금리를 쭉 비교를 해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금리 또는 마음에 드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한 것이고 이게 바로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미 받은 대출 금리를 낮추는 법. 자, 금리나 요구권 쓰는 거 무조건 쓸 수 있다고 했죠. 어떤 자격이 갖춰져야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쓰고 내가 만약에 가산금리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연봉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낮아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금리나 요구권은 무조건 쓰셔라. 그리고 연장 시점이 되면은 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은 안 되지만 다른 대출, 상가대출, 오피스텔 담보대출, 건물대출, 고시원대출 이런 것들 연장 시점이 되면은 무조건 협의를 한번 해보셔라. 만약에 금융기관이 은근슬쩍 이날을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그대로 연장을 해주려고 하면은 혹시 모르니까 다른 은행도 알아보고 다른 은행의 금리가 조금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나도 낮춰달라. 지금 이대로 연장하지 말고 다른 은행으로 가기 전에 나도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보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대금리를 챙기는 것입니다. 우대금리 진짜 되게 소홀히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커요. 내가 너무나 쉽게 세팅할 수 있는데 이 우대금리를 못 챙기고 받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조건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급여 같은 것들 이거 최소한 진짜 0.2%거든요. 이런 것들 무조건 챙겨주시고 자동이체 진짜 자동이체 거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자동이체 세팅하는 거 얼마 안 걸려요. 요거 3건 이런 것들 챙겨주시면은 내가 수십만 원, 매월 수십만 원 정도 이자를 아낄 수 있다.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대출 받을 게 있다고 하면은 이제 정책 대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이걸 처음 알았다라고 하면은 검색 한번 해보세요. 디딤돌 보금자리론 신생아 틈새 대출 한번 검색해보시면 신세계일 겁니다. 실제로 금리를 낮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실 것이고요. 부동산 전자계약 필수입니다. 요즘에는. 왜냐면 0.2%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금리를 낮춰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억의 대출을 받으면 매년 1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번 부동산 전자계약 한 걸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사장님이 전자계약을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 다른 부동산 가셔야죠. 매년 100만 원을 아낀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 상담사를 적극 활용하셔라. 이분들은 대출을 은행원분들과 다른 분들로서 여러분들의 대출을 유리하게 도우면 도울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니즈가 딱 맞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은 이제 상담사로부터 받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으셨나요? 그래서 오늘 내용 괜찮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희가 계속 이 대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재테크에 대해서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대출 관련해가지고 질의응답을 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 대출 지식이 아주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증문즉답을 받고 싶으시면 우리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방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매월 무료 특강도 열거든요. 이런 무료 특강에 참여하셨을 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도 얻고 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벌 수 있는 기회도 갖출 수 있으니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